금융투자업계 콘텐츠 허브를 꿈꾸는 신박한 금융시장 주대 신금투 10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조금 올랐고요. 다우지수도 오르면서 두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개장 전에 UPS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 GE 같은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마감 후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막판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부분은 아쉬웠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한번 보시면요. 산업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0.5%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9개 업종이 올랐는데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상승폭이 그래도 업종별로도 크지 않았다는 점 역시도 지수에 그다지 큰 힘을 부여하지는 못하는 그런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UPS 앞서서 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7% 가깝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6.7%나 급등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 전날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도 6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 종목에 한번 보시면요. 대표적인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12% 가깝게 급락을 했는데 이번 실적, 매출이 이 컨센서스를 미스를 했고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급락세를 맞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핀두오두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모바일 기반한 전자상거래 기업인데요. 오늘 중국의 IT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대부분의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3.9%나 급락을 했는데요. 전일장 마감 이후에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응이 좀 나타났지만요. 실제로 이날 장중에 들어서자 대다수 이 IB가 목표 주가를 또 하향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투자와 같은 비용 부담과 관련한 이슈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정규장에서는 4% 가깝게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한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장 마감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기업 커버하는 조용민 연구원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기업별로 한번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전반적으로는 어땠는지 그리고 또 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장표에서도 보일 수 있다시피 지금 실제로 나온 매출이라든지 EPS라든지 그리고 가이던스까지도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 사업부에서 모두 성장을 시현했지만 특히나 돋보였던 거는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부분이겠는데요. 이 클라우드 부분에 힘입어서 이 성장률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 최대 전기 대비 분기 실적 성장을 이뤘다, 성장률을 기록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실적이랑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 상업용 클라우드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부분들, 즉 각각의 사업부의 클라우드 관련 매출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을 통집합해가지고 보여주는 상업용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6%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인 애저 같은 경우는 50% 성장했습니다. 시장에서 약 48에서 49% 성장을 봐왔었는데 이보다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른쪽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고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봐야 되냐일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핵심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반사수혜가 부각되었던 만큼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 클라우드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게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는 빅테크 업체 중에도 2022년에도 가장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업체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물론 코로나 반사수에는 좀 없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던 업체들 그리고 지출을 좀 줄여왔던 업체들이 이제는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IT 지출을 확대하면서 클라우드 시장 전반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고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가트너 같은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기업용 IT 지출에 대한 전망을 꾸준하게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또 돈을 더 쓸 수 있다는 점도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알파벳도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땠는지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예, 아무래도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난주 스냅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 광고 업황 전체에 대해서 좀 의구심들이 많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iOS,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 강화가 과연 알파벳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많이들 우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iOS 우려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형상에도 불구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매출 그리고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역시도 광고 매출이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광고 매출 좌측 영업실적 추이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뭐 컨센서스를 큰 폭 상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 업체들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광고 내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이제 유튜브 광고 그리고 클라우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이 아무래도 고성장은 계속 이어갔지만 생각보다 시장 기대치는 약간 하회하는 각각 3% 그리고 2%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 후에 주가가 이제 살짝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알파벳 계속 좋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iOS 피해로 타격이 가장 적게 나타난 업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iOS의 경쟁사인 안드로이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개인정보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그 매출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향후 iOS로 인한 타격이 가장 지속적으로 적게 나올 업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나가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고객사들 여행과 같은 서비스 업체들이 광고를 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면은 이제는 재차 확대하고 있는 중이어서 병목 형상 우려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오히려 되살아날 광고 수요도 좀 고려했을 때 알파벳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감안시 충분히 디지털 광고 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이제 PC 기반으로 한 또 광고 매출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iOS 부문의 좀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에서도 좀 면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이번에 경영진도 모데스트한 그런 영향이었다. 좀 미미한 영향일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AMD가 이 실적을 장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반도체 탑2 픽으로 꼽고 있는 그런 AMD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장마감 이후에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매출이 43.1억 달러로 컨센서스 41.2억 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EPS도 0.73달러로 0.67달러의 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AMD가 지속적으로 연간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올렸습니다. 65%를 이번에 제시를 하면서 컨센서스 60.4%를 상회를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AMD가 연초에는 37%를 제시했다가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50%로,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60%로, 그리고 이번에는 65%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AMD는 참고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부문, 즉 서버용 칩이 ESS, 뭐 기업용이라든지 장착용, 세미 커스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콘솔용 칩도 들어있는 그런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문에 속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부문의 매출이 무려 69%나 전년 대비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좌측의 인텔과 이 매출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인텔은 한 1년 전과 비교해서 매출이 오히려 이 부문에서 줄어들었죠. 하지만 AMD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성장률 곡선이 굉장히 뭐 꺾인 것 같지만은 300% 정도에서 70% 정도로 이제 60% 70%대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고성장을 AMD
AMD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AMD가 데이터 센터 부문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서버용 CPU 점유율 추이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2.9%, 19년도 1분기에는 2.9%에 불과했던 것이 2분기 기준으로는 9.5%까지 2년 만에 이 3배가 서버용 CPU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좀 먹으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 부문이 결국 호실적을 다시 한번 이끌었던 AMD의 결과까지도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한창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닝 시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실적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연구원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이 어제부로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얼핏 보기에는 대체로 좀 양호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실적은 워낙 그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일단 컨센서스 대비 그 괴리율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는 오히려 이제 컨센서스 대비 조금 소폭 하회를 했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제 비용 처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컨센서스를 그래도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다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 3분기 대비로 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고 또 K뱅크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K뱅크 지분에 대한 지분법 평가이익을 인식을 하면서 이익 그로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주 어닝 프리뷰를 할 때도 솔리드한 실적이 기대된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내셨었는데 이렇게 은행들의 호실적이 이어지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뭐 금융시장 굉장히 호황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굉장히 높은 대출 수요가 있고 3분기까지 은행권의 대출 성장률을 보시면은 원래 당초 목표했던 4%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지금 자산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두 번째는 어쨌든 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일단 대손 비용 자체가 지금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는 8월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아직 크게 나타나진 않았고 월중으로 보면 9월부터 은행들의 그 NIM이라고 하는 수익성 지표가 빠르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 은행의 NIM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였나요? 이 가계 부채를 좀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 가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못 해주면은 손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업황에 대한 좀 영향 어떻게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어제 나온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은행보다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그런 금융 상품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카드사들 DSR 평균적으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50%가 당연히 넘어갈 거고 한 60% 미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는 약 한 10% 정도는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다른 부분에서 메꿔서 아마 내년에 경영 계획을 세울 걸로 보고 있고 다만 그 전체 가계부채 성장률에 대해서도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4에서 5% 정도 성장을 얘기를 했고 이미 지금 가계대출 성장률이 3분기까지 은행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3에서 4% 정도가 은행들이 생각하는 자연 성장이었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좀 초과 성장을 했었던 거고요. 자연적으로 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은행들 실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은행주 이 향후 전망, 뭐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보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2017년이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 속도라면은 올해 순이익은 한 14조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50% 정도 지금 이익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감안하면은 한 시가총액 기준 한 20% 정도 지금 낮은 상황이고 우리가 ROE PBR로도 보거든요. PBR로 봤을 때는 좀 한 40% 정도 그 당시보다 좀 싼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20에서 40%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3분기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은행주 어닝 이 리뷰까지 해봤고요.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2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내 섹터를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어제 전해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유통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섹터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는데 조상우 연구원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통업종에 대해서 새롭게 이번에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시를 한 계기랄까요? 어떤 지금이 관심을 가지기 좋은 시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유통업종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유통업종은 주식시장에서 방어주의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전혀 그런 방어적인 역할을 못했었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보복 소비의 개념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좋았었다가 지난 7월에 다시 이제 좀 재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다만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요 어떤 그 단기적인 요인을 조금 제외를 하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도 사실 이제 2005년 정도를 제외하면 좀 꾸준히 디스카운트를 조금 받아왔었고, 최근에는 그 강도가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이 유통산업을 과연 이제 사양 산업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성장이 남아 있는 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편의상 세 가지 국면으로 조금 나눠봤는데, 지금은 제2의 전성기에 조금 위치를 해 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전성기의 특징은 역시나 이커머스의 굉장히 좀 빠른 그 급격한 비중 상승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상장 유통 회사들은 사실 이제 대부분 오프라인 채널을 조금 기반으로 두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이커머스라고 하는 트렌드 변화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조금 이제 바뀌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커머스 사업의 이 경쟁력을 제고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조금 올리는 부분, 이제 이러면서 좀 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조금 줄이는 그런 요인으로 조금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통이라고 딱 들으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 같은데 그 속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고성장의 기대를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또 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외부 활동을 못했었고 이 온라인 쇼핑이 어떻게 보면 조금 패턴이 고착화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조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커머스의 성장은 그 이전부터 조금 시작이 됐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 소비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사시려면 마트라든지 편의점을 가셔서 그 물건을 직접 보시고 사신 경우가 많으셨었는데, 사실 이제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살지, 얼마에 살지, 어디서 살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즉, 이 소비자의 정보 탐색이 매장 방문 후가 아니라 매장 방문 전으로 변한 점이 저는 가장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오프라인 이 점포에 좀 요구되는 이 어떤 그 경쟁력이 좀 근본적으로 변화가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이커머스 성장의 좀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 굉장히 좀 이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조금 좋겠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이제 글로벌 트렌드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인 이 네이버와 쿠팡의 이 거래 대금의 점유율을 보시면 아직도 사실 이제 10% 중반,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합산 점유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갓 이제 30%가 넘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이 중국의 알리바바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결국은 아직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한국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어떤 그 온라인 쇼핑 채널을 복수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점을 조금 그 해결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좀 그 서비스 경쟁력을 올려서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그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좀 이 마케팅 비용을 조금 쏟아붓는 이 출혈 경쟁에만 좀 그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조금 발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 소비에 대해서 고정적인 수요가 남아 있다. 결국은 이커머스 시장에 비해서 성장 속도는 느리겠지만은 그렇다고 오프라인 시장이 완전히 죽은 것이냐 이렇게 보면 또 아닐 수는 있거든요. 이 오프라인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조금 빠르게 성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지배적인 사업자가 없다. 이제 요 점을 이 기존의 트렌드 변화에 굉장히 조금 둔감했었던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좀 이 빈자리를 채우려는 노력을 계속 좀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어떤 그 비중, 이 점유율 추이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그 고정적인 수요가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는 사실 경험할 수 없는 가치들을 오프라인이 조금 제공을 해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조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 오프라인에 대한 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굉장히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그 오프라인 가치의 재발견은 네. 결국 이제 이 글로벌 트렌드로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가장 그 큰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17년에 그 홀푸드 마켓이라고 하는 그 식료품 전문 체인점을 인수를 하면서 이 오프라인 채널에 이제 좀 그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대규모 어떤 그 물류 센터를 지어서 물류 경쟁력을 조금 제고를 시킨다든지, 이제 최근에도 보시면 뭐 백화점을 짓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조금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 시장에서 본인들의 좀 그 이 경쟁력을 좀 그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유통 공룡인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오프라인에서 이제 픽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은 뭐 이마트, 롯데마트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지금까지는 부진했었던 이런 이제 회사들도 이 오프라인 점포를 이 온라인 쇼핑의 어떤 그 전초 기지로 조금 활용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오프라인에 대한 그 인프라의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업계 전체에 대해서 이 광범위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번에 저희가 이 커버리지 게시하면서 탑픽으로 꼽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는 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거를 저는 이제 구분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둘 다 잘해야 되는 뭐 당연히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두 채널에서 이제 좀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좀 그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유통업종 탑픽으로 이마트를 제시드리고 있고요. 이마트는 이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모두 조금 그 두각이 나타나면서 시너지가 조금 창출이 되고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이 신선식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프라 경쟁력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M&A를 실시를 하면서 이 신규 사업의 확장성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오늘 많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외 실적 리뷰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섹터 커버리지, 유통업종 새롭게 게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